어르신, 100번째 손님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낡고 더러운 점퍼에 덥수룩한 수염. 누가 봐도 노숙자 행색의 노인이 국밥집에 들어섰습니다. 28배 수연은 매일같이 이 노인에게 갖가지 이유를 대고 국밥을 챙겨주었어요. 임대료와 할머니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지만 배고픈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매일 찾아오는 이 노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대한그룹의 한정우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대체 왜 거짓골을 하고 수연을 찾아온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의 기운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한그룹 본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40층 꼭대기 회장실에서는 한정우 회장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매. 재계에서 냉철한 승부사로 통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박재호의 딸 박서현. 미국 유학파의 외모도 집안도 나무랄 데 없는 여자였어요. 여당 실세의 딸과 재벌가의 아들.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우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부회장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32살 대한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죠. 아버지를 닮아 큰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차가운 아버지와 달리 어딘가 부드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앉아라. 정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이 자리에 앉자 정우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박재호 의원 딸이다. 다음 주에 맞선 잡아뒀으니 준비해라. 지훈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정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2년 됐습니다. 정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누군데? 어느 집 딸이야? 지우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집 하는 사람입니다. 순간 정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어요. 뭐라고? 국밥집이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거냐? 장난 아닙니다. 한번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정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그룹 후계자가 시장 국밥집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요. 재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언론은요? 주주들은요? 안 돼.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은 결혼도 전략이야. 감정에 휘둘릴 여유가 없어.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정우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 협박이냐? 협박이 아니라 제 인생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느 쪽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적 있지 않으셨어요? 뭐?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 첫사랑 이야기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헤어지셨다면서요. 저한테도 똑같이 하실 겁니까?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이름 하나가 아들의 말 한마디에 스치듯 떠올랐어요. 40년 전 비겁하게 놓아버린 손.
그 기억을 왜 지금 이 녀석이 건드리는 겁니까? 아버지, 저는 후회하기 싫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남기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우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65, 재계 10위권 그룹의 회장.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허전한 겁니까? 묻어둔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끝난 일이야. 하지만 지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단호한 눈빛. 40년 전 자신에게는 없었던 것이었죠.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책상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박 실장 들어와. 잠시 후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정우는 창밖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부회장이 만나는 여자, 그 국밥집 위치 알아와. 박 실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국밥집이요? 왜? 못 찾겠어? 아닙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가자 정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국밥집 손녀가 재벌 후계자를 만난다. 정우는 코웃음을 쳤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돈이죠. 아들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 모르는 거지. 저런 여자들이 노리는 건 하나예요. 그래, 직접 봐야겠어.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진짜 아들한테 뭐가 있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역시나 돈을 노리고 꼬리를 친 건지. 정우는 반드시 알아낼 생각이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져버린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닫아버린 문 앞에 다시 서 있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죠. 그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천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우는 박 실장에게서 받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재래시장. 그곳에 송수연이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국밥집이 있었어요. 평일 낮 검은 세단이 시장 근처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정우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좀 더 안쪽으로 빼라고 지시했어요.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차를 세운 뒤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시장 초입에 작은 국밥집이 보였어요. 낡은 간판에 명잔에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게 앞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보였어요. 28이라고 했던가.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리고 손님에게 국밥을 내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수연인가? 정우는 한참 동안 수연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님을 맞는 모습이 제법 부지런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죠. 재벌가 며느리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자가 국밥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50대 여자였죠. 건물주 같았어요. 정우는 창문을 조금 더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차 안까지 들렸어요. 수연 씨 나왔어요. 건물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연이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다가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바쁜 거 아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건물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으로 올릴 거예요. 요즘 시세가 그래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이라. 이런 허름한 시장 가게치고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사장님,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지금 할머니 병원비도 있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난 내 권리대로 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이 자리에 카페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못 맞추겠으면 다음 달 계약 만료일에 비워요. 수연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애원하는 자세였어요. 사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한 달. 딱 한 달 안에 답 줘요. 건물주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남겨진 수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정우는 차 안에서 혀를 찼습니다. 저 상황에 가게를 어떻게 유지하겠어. 병원비에 임대료까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잖아.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역시 돈이 급한 거야. 아들한테 매달리는 이유가 있었어. 정우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국밥집 앞으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지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건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어요. 낡은 털모자를 눌러쓰고 해진 점퍼를 입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끼니를 거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수연이 가게에서 뛰어나왔어요. 방금까지 축 처져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수연이 폐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밥은 무슨. 난 괜찮아. 또 안 드셨죠? 들어와서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가 머뭇거렸어요. 맨날 이러면 안 되지. 공짜로 얻어먹기만 하고. 수연이 할머니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공짜 아니에요. 저번에 고구마 주셨잖아요.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갚는 거예요. 수연이 할머니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리어카는 가게 앞에 그대로 세워두었어요. 정우는 출발하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뭐야, 저건. 방금 전까지 임대료 폭탄 맞고 절망하던 여자였어요. 병원비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공짜로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건물주한테 쫓겨날 판에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할 상황 아닙니까? 저러면 장사가 되겠어요? 정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았어요. 잠시 후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수연이 폐지 할머니 앞에 국밥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김치랑 반찬도 푸짐하게 차려줬어요. 할머니가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자 수연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눈에 밟혔어요. 방금 전 건물주한테 시달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죠. 밝고 환한, 아무 걱정 없는 사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가자. 세단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국밥집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저택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최고급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젓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꾸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폐지 할머니를 부축하며 짓던 그 웃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왜 웃은 거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산인가? 착한 척 연기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바보인 건가? 어느 쪽이든 납득이 안 됐어요. 사람이 저렇게 단순할 리가 없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정우가 배운 건 하나였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것. 순수한 선해 같은 건 동화책에나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 여자는 대체 뭘 노리는 걸까? 정우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론을 내렸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 웃음이 진짜인지 계산인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고급 정장의 회장 신분으로 가면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사람은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돈 많은 손님한테는 누구든 친절하게 굴기 마련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변장을 해야겠어. 일반인,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으로. 사람은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본성을 드러내는 법이었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면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이 보일 겁니다. 며칠만 지켜보면 본심이 드러나겠죠. 정우는 일주일을 잡았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헌 옷 좀 구해와. 낡고 더러운 거로. 박 실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그 여자를 직접 가까이서 지켜봐야겠어. 내 눈으로. 박 실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정우 곁에서 일한 사람이었죠. 회장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리고 정우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지사 상황 점검해라. 일주일 정도 다녀와. 지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어딨어. 가라면 가. 지훈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서 유난히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그날 저녁 비행기로 미국행 출장을 떠났어요. 아들이 없는 일주일. 정우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가족과 직원들 아무도 모르는 개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젊었을 때 사업 초기에 급하게 마련했던 공간인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았죠. 오피스텔 안에는 박 실장이 가져다 놓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해진 점퍼, 구겨진 바지, 때 탄 운동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헌 옷들이었습니다. 정우는 평생 최고급 양복만 입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손에 잡히는 옷감의 질감이 낯설었습니다. 거칠고 눅눅한 느낌이 손끝에 남았죠. 정우는 옷을 하나씩 입어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턱과 볼에 희끗희끗한 수염이 자라났어요.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죠. 나흘 뒤 정우는 오피스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때 묻은 운동화, 며칠간 면도 안 한 희끗한 수염, 어깨를 움츠리고 서 있으니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겠지. 정우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65해를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했죠. 정우는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낯선 옷이 어색하게 몸에 걸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테스트 첫째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거울로 몇 번이나 확인한 모습이었지만 막상 거리를 걸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슬쩍 피해가는 사람,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 평생 재벌 회장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죠.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잔의 국밥.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안에 손님이 서너 있었어요. 정우는 심호흡을 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어요. 정우를 보는 순간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범한 손님을 맞이하듯 자연스러웠죠. 정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가게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정우를 슬쩍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남자는 대놓고 코를 막았고 옆자리 아주머니는 자리를 슬쩍 옮겼습니다. 한 손님이 수연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저 사람 뭐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수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연이 메뉴판과 물컵을 들고 정우에게 다가왔어요. 다른 손님들에게 하듯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정우는 일부러 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국밥 하나.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수연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좁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손때 묻은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할머니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잠시 후 수연이 뚝배기를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었어요. 김치와 깍두기도 푸짐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 상에 놓인 것과 똑같은 양이었죠. 정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별 없이 대하긴 하네. 하지만 아직이었어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손님이니까 당연한 거죠.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정우는 국밥을 몇 숟가락 떠먹다가 슬쩍 주위를 살폈습니다. 수연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각자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죠. 정우는 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일부러였어요. 당황스러운 순간에 본심이 나오는 거니까요. 뚝배기가 탁자 끝에 부딪히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뚝배기가 산산조각 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국밥 건더기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정우가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어요.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보며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손님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어요. 저 노숙자가 사고 쳤다는 표정들이었죠. 수연이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아니라 정우에게 먼저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수연이 정우의 손을 살폈습니다. 국물이 튀었을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진짜로요.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난 괜찮은데. 뚝배기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 다치신 게 중요하죠. 그릇이야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수연이 걸레를 들고 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깨진 뚝배기 조각을 주워 담고 국물을 훔치고 순식간에 바닥을 깨끗하게 만들었죠. 옆 테이블 손님이 수연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뚝배기 값 받아야지. 저 사람이 깬 거잖아.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삼촌.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요. 괜찮아요. 수연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새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왔어요. 아까보다 고기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여기요,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수연이 국밥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정우는 멍하니 국밥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안 나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정우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며 물었어요. 뚝배기 값은 얼마요? 수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됐어요. 국밥값만 주세요. 정우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어요. 연기인가? 진심인 건가? 60년 인생 사업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봤습니다. 이해관계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웃으면서 칼 꽂는 사람. 그래서 정우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여자는 뭐지? 한 번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내일 가면 또 다를 수 있죠.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가봐야겠어. 테스트 둘째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국밥집을 찾았어요. 오늘은 손님이 더 많았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이라 빈자리가 거의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우를 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정우는 어제와 같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물컵을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오늘도 국밥 드실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어제처럼 푸짐한 양이었죠. 정우는 천천히 국밥을 먹으며 가게 안을 관찰했어요. 수연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문 받고 국밥 나르고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혼자서 모든 걸 해내고 있었죠. 그런데도 손님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힘들 텐데 저러다 쓰러지겠네. 정우는 문득 자신의 생각에 움찔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저 여자를 시험하러 온 거잖아.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네. 정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잠깐만.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지폐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세어봤어요. 1,000원짜리 5장, 5,000원이었습니다. 국밥값은 8,000원이었어요. 정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지? 돈이 모자라네. 가게 안이 슬쩍 조용해졌어요. 손님 몇 명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수연은 잠깐 계산대 뒤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수연이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저희 오늘 이벤트 하는 거 아셨어요? 정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벤트? 네, 오늘 100번째 손님이 당첨이세요. 어르신이 딱 100번째시네요. 수연이 계산대 옆에 있던 포장 용기를 꺼냈어요. 당첨되시면 오늘 식사는 공짜고요. 저녁 드시라고 포장도 해드려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0번째 손님이라니. 점심시간에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100명은 안 됐어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진짜인 것처럼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죠. 돈 없는 노숙자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거였어요. 며칠 전 건물주한테 시달리던 여자였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을 내라고 협박당했죠. 병원비도 있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지금 국밥값 8,000원을 받기는커녕 포장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포장 용기에 국밥을 담아왔어요. 비닐봉지에 넣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드세요.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정우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고맙소. 별 말씀을요.
내일도 오세요, 어르신. 정우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정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100번째 손님 운운하며 창피를 안 주려고 한 배려. 포장까지 챙겨준 마음. 저게 계산이라면 대체 뭘 노리는 걸까요? 노숙자한테서 뭘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몰라. 이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순 없어. 더 봐야 했어요. 진짜 본심이 뭔지, 저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정우는 반드시 알아낼 생각이었습니다. 며칠만 더 보자. 그러면 꼬리가 잡히겠지. 정우는 손에 든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비닐 너머로 국밥 뚝배기의 윤곽이 보였어요.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테스트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일찍 시장에 도착했어요. 아직 점심시간이 아니라 국밥집은 문을 열지 않았죠. 그는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아 멀찍이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영락없이 갈 곳 없는 노인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철커덕 셔터 올리는 소리, 물 뿌리며 바닥 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때 정우의 귀에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국밥집 바로 옆 정육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덩치 큰 남자가 좌판에 고기를 진열하고 있었어요. 그 앞으로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만수 씨, 어제 명자 언니 병원 갔다 왔어요? 응, 퇴근하고 들렀지.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그대로야. 한 달 넘었는데 아직도 못 깨어나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수연이가 안쓰럽지. 매일 병원 갔다가 가게 나오고 어제도 새벽에 불 켜져 있던데. 정우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인 채 안 듣는 척했어요. 정육점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 할매가 이 시장에서 몇 년이야. 40년이 넘었어. 우리 다 저 국밥 먹고 컸는데. 그러게요. 나도 언니한테 얼마나 신세졌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우리 그 양반 바람나서 도망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거의 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명자 언니가 알아. 나도 10몇 년 전에 가게 망할 뻔했을 때 명자 할매가 목돈 빌려줬어. 그거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두 사람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각자의 기억에 잠긴 듯 했어요. 정우는 벤치에 앉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연이가 그때 몇 살이었지? 부모 사고 났을 때 5살. 시장 바닥에서 뛰어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회사 잘 다니다가 할머니 쓰러지니까 바로 때려치우고. 보통 애들은 그렇게 못해요. 요즘 애들 본인 생각만 하지. 정육점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수연이는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정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불쑥 물었어요. 근데 수연이 남자친구 있잖아. 가끔 가게 와서 도와주던 녀석? 응, 뭐 무역회사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평범한 회사원이래. 수연이가 착하게 사니까 그런 녀석 만난 거야. 복 받은 거지. 정우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 대한그룹 부회장이 평범한 회사원이라니. 이 사람들은 지훈이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수연이 숨기고 있는 거겠죠.
2년이나 만났으면 남자친구가 재벌 후계자인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둘러대면서 속으로는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겠지.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니야. 아니면 혹시 양다리인가. 정우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정육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수연이 더 챙겨야 해요. 명자 언니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정육점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명자 할매 은혜를 갚아야지. 두 사람은 각자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부모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 회사 관두고 쓰러진 할머니 대신 가게를 지키는 효녀. 40년간 시장 사람들에게 베풀어온 할머니의 은혜. 상인들이 가족처럼 아끼는 존재.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겨운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쉽게 믿지 않았어요. 말이야 그렇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믿어. 두고 봐야 알지. 정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국밥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수연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있고 건물주한테 쫓겨날 위기인데도 웃고 있었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요. 정우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연기인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틀 동안 지켜본 것만으로는 판단이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는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우를 알아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정우는 어제와 같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물컵을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오늘도 국밥 드실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국밥 하나.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수연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어린 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연이 할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죠.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까 상인들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5살에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정우는 사진에서 눈을 뗐습니다. 잠시 후 국밥이 나왔어요. 정우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먹으며 수연을 관찰했어요. 수연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바빴습니다. 주문받고 국밥 나르고 계산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면서도 손님들에게 이리리 웃으며 인사했어요. 상인들 말이 사실인지 전부 연기인지 정우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수연이 먼저 말했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수연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포장 용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밥을 담아 비닐봉지에 넣으며 말했어요. 오늘 국밥을 너무 많이 끓였어요. 남으면 버려야 하는데 할아버지 저녁으로 드세요. 정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됐어. 어제도 받았는데. 에이, 그냥 가져가세요.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수연이 봉지를 정우 손에 쥐어줬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었어요. 저녁에 드실 때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내일 또 오세요. 정우는 멍하니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또야? 어제도 포장해 주더니 오늘도? 너무 많이 끓여서 남는다고.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꽤 있었는데 남을 리가 없었죠. 정우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어제처럼 따뜻했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모르겠어.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수연과 할머니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상인들이 가족처럼 아끼는 40년의 정이 쌓인 사람들.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인들 말대로라면 수연은 정말 착한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우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은 채워봐야지. 정우는 내일도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테스트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국밥집 말고 다른 것도 둘러볼 생각이었죠. 시장 골목을 걷다 보니 수연 가게 건너편에 또 다른 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조 시골 국밥이라고 적힌 새 간판이 번쩍거렸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듯 외관이 깔끔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반면 수연 가게는 벌써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죠. 건너편 가게 앞에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수연 가게 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인 것 같았죠. 정우는 근처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건너편 가게에서 손님 2명이 나왔어요. 중년 아주머니들이었죠. 가게 문을 나서자마자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국물이 왜 이렇게 밍밍해. 그러게. 고기에서 누린내도 나고. 반값이라길래 왔더니 역시 싼 게 비지떡이야. 그냥 명잔에 갈걸. 괜히 왔어. 두 사람이 수연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너편 사장이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사는 맛이지. 저래서야 손님이 올 리가 없잖아.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는 수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자리가 거의 찼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정우는 늘 앉던 구석 자리로 향했어요. 국밥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구청 위생과입니다. 점검 좀 하겠습니다. 가게 안이 술렁였어요.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금세 표정을 추슬렀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수연이 점검관들을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점검관들이 냉장고를 열어보고 조리대를 살피고 식자재 보관 상태를 확인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위생 점검이래. 에이, 명자네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40년 된 집인데. 정우도 국밥을 먹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한참 뒤 점검관들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왔어요. 점검관 한 명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냉장고 온도 기록표 매일 체크하셨네요. 식자재 유통기한도 다 지키셨고 원산지 표기도 정확하고 조리도구 소독 상태도 좋습니다. 점검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모범업소 수준입니다. 위반 사항 없어요. 수연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점검관들이 가게를 나가려는데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어요. 아휴, 이렇게 깨끗한 데가 위생 불량이라니. 최 사장도 참. 같이 온 점검관이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야, 조용히 해. 두 사람이 가게를 나갔어요. 수연은 그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묵묵히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다 들었어요. 최 사장, 건너편 국밥집? 정우는 아까 가게 앞에서 이를 악물던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경쟁 가게를 허위 신고한 거였군요. 비열한 놈이네. 잠시 후 소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수연 가게로 몰려왔어요. 정육점 만수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앞집 최 사장이 신고한 거라며? 과일 가게 영자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장사꾼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겠어. 만수가 팔을 걷어붙이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삼촌, 잠깐만요. 수연이 급히 앞을 막아섰어요. 됐어요. 그러지 마세요. 만수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왜? 내가 당했잖아. 없는 벌레 있다고 신고한 놈인데.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싸워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건너편도 장사가 안 되니까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영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너무 착한 것도 병이야, 진짜.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놔두세요. 아무 일 없으면 됐죠. 상인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씩씩거리면서도 결국 물러났어요. 정우는 국밥을 다 먹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허위 신고를 당하고도 화내지 않는 여자. 오히려 상대방 사정을 이해한다는 여자.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착한 척 연기하는 걸까? 정우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테스트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오늘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건너편 국밥집에 먼저 가보기로 한 거죠. 어제 문전박대당한 수연과 달리 저 가게는 나를 어떻게 대할까 궁금했습니다. 정우는 건너편 가게로 향했어요. 낡은 점퍼를 걸친 노숙자 행색 그대로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업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기요. 그때 아까 가게 앞에 서 있던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사장이 정우 앞을 가로막았어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좀 곤란합니다. 정우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돈 있어요. 국밥 한 그릇만 먹으면 되는데 다른 데 가세요.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정우는 잠시 사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눈이었어요. 노숙자는 손님도 아니라는 표정이었죠. 정우는 말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쓸쓸한 기분이었어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벌 회장한테 저렇게 대하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노숙자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수연 가게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똑같은 미소였어요. 첫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 건너편 가게에서 당한 일이 떠올랐어요. 같은 노숙자인데 대우가 이렇게 다르다니. 한 곳에서는 문전박대, 다른 곳에서는 환대. 수연이 물컵을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오늘도 국밥 드실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우는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다르긴 하네. 그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몰라.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더 봐야 해. 며칠 더 지켜보면 꼬리가 잡힐 거야. 분명히. 정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예전만큼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테스트 엿새째였습니다. 정우는 시장으로 향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뚝배기를 깨뜨렸을 때
먼저 손부터 살피던 여자. 돈이 없다고 하자 100번째 손님이라며 체면을 세워주던 여자. 허위 신고를 당하고도 화내지 않던 여자. 건너편 가게에서 문전박대당한 자신을 언제나 똑같이 맞아주던 여자. 사람이 저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나? 60년을 넘게 살았지만 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까지 문제 없으면 인정해야 하나? 아니, 그래도 좀 더 봐야 해.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국밥집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나가세요. 수연의 목소리였어요. 정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위협적인 톤이었죠. 네, 나가시라고요. 수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문 앞까지 다가가 살짝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수연이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었죠. 야, 너 장사 접을래? 남자가 으르렁거렸어요. 상관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수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정우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 저게 진짜 모습이야. 내 생각이 맞았어. 정우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건 다 가식이었어. 손님한테 저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정우는 돌아섰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해. 마음 한편에 안도감이 있었어요. 아들한테 저런 여자를 줄 뻔했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실망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 정우는 시장을 빠져나와 오피스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보지 못한 장면이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상 손님이 들어온 건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자였죠. 들어오자마자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때 폐지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수연이 밥을 대접했던 그 할머니였죠. 할머니,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수연이 할머니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마침 진상 손님 옆자리였어요. 할머니가 앉자마자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 뭐야 이 냄새. 남자가 대놓고 투덜거렸어요. 할머니가 움찔했습니다. 야, 사장. 저 할망구 좀 내보내. 남자가 수연을 불렀어요. 수연이 다가가자 남자가 턱으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거지 같은 할망구 때문에 밥을 못 먹겠잖아. 냄새나서.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님, 그런 말씀은. 뭐, 사실이잖아. 저런 거지를 식당에 왜 들여. 다른 손님들 불쾌하게. 할머니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이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손님 말씀 조심해 주세요. 뭐, 내가 뭘 어쨌는데?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저쪽 상가 건물주 아들이야. 여기 망하게 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아이고, 내가 나갈게. 괜히 패 끼쳤네. 그 순간 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앉아 계세요. 수연이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 나가주세요. 뭐, 나가시라고요. 남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야,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내가 돈 안 낸 것도 아니고. 네, 나가세요.
다른 손님을 모욕하는 분은 안 받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가시라고요. 남자가 이를 갈았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좋아. 두고 봐. 여기 망하게 해줄 테니까. 남자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 폐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연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왔네. 수연아,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수연이 할머니를 다독였습니다.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가 더 귀한 손님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자꾸 낮에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 소리 지르던 모습, 손님한테 나가라고 버럭 화내던 모습. 테스트는 끝이야. 저런 여자한테 아들을 줄 수 없어. 내일 지훈이가 귀국하면 단호하게 반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정우는 뒤척였어요. 그동안 봤던 수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뚝배기 깨졌을 때 먼저 손 다쳤냐고 물었던 모습, 돈 없을 때 100번째 손님이라며 웃던 모습, 매번 저녁 걱정하며 포장해주던 모습, 그게 진짜 다 연기였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앞뒤가 안 맞았어요. 정우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한 번만 더 보자.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알아보자.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국밥집에 바로 가지 않았어요. 시장 어기 벤치에 앉아 멀리서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평소처럼 영업하고 있었어요. 손님을 맞고 국밥을 나르고 웃으며 인사하고. 하지만 정우의 눈에 이제 저 모습은 모두 가식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정육점 만수와 과일가게 영자가 가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그 진상 새끼 얘기 들었어? 만수가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응, 수연인에서 난리쳤다며? 그 새끼가 폐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우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거지 같은 할망구래. 냄새난다고 나가라고 그랬대. 영자가 눈을 부릅떴어요. 뭐? 순덕이 어머니한테? 그 양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수연이가 참다 폭발한 거야. 수연이가 할머니 엄청 챙겼잖아.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폐지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어제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수연이 소리 지르던 모습. 그 앞에 양복 입은 남자. 그래서 쫓아낸 거야.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 때문에. 영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그 새끼가 저쪽 상가 건물 사장 아들이래. 보복하면 어떡해? 그러게. 수연이가 걱정이야. 어제 그 자식이 망하게 하겠다고 악담을 하고 나갔다던데. 정우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내가 또 겉만 보고 판단한 거야.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60년을 살아도 난 아직 이 모양이야. 사람을 못 믿어. 맨날 최악만 가정하고. 저 여자가 왜 그랬는지 생각도 안 하고 가식이라고 단정 지었어. 정우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어제 일은 티도 안 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늘 앉던 자리에 앉으며 수연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정우는 국밥을 먹고 가게를 나왔지만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서성거렸어요. 건너편 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태영이 가게 앞에 풀이 죽어 앉아 있었어요. 허위 신고 사건이 시장에 퍼진 뒤로 손님이 뚝 끊긴 거였죠. 저 가게는 망하겠군. 정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수연 가게도 불이 꺼졌습니다. 그때 수연이 가게에서 나왔어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향한 곳은 건너편 국밥집이었어요. 정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하러 가는 거지? 최태영은 가게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수연이 다가가자 최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왔어? 따지러 온 거야?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드릴 게 있어서요. 수연이 종이를 내밀었어요. 최태영이 멍하니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국물 맛내는 법이요. 고기 누린내 잡는 방법이랑 양념장 비율도 적어놨어요. 정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레시피를 준다고? 최태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너, 내가 신고한 거 알잖아. 왜 이래? 알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걸 줘? 이거 혹시 나 물 먹이려고 이상한 레시피 주는 거 아니야? 수연이 피식 웃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나 혼자만 잘 되는 건 의미 없다고.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고. 최태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가게 국물이 좀 밍밍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보세요. 손님들 다시 올 거예요. 수연이 돌아섰어요.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참, 신고거는 신경 안 써요. 사장님도 힘드셨으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최태영은 손에 든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 같은 놈한테. 진짜로. 최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정우는 골목 끝에서 그 장면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어제는 폐지 할머니를 모욕한 손님을 쫓아냈어. 오늘은 자기를 해코지한 원수에게 비법을 전해줬어. 저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이가 재벌인 걸 알면서도 만나는 거잖아. 결국 신데렐라 꿈꾸는 속셈이 있는 거 아냐? 정우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정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 여자의 진심이 대체 뭘까? 정말 착한 건가 아니면 전부 계산인 건가? 정우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국밥집에서 행패를 부린 남자를 찾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우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 실장은 그 남자를 찾아갔어요. 대한그룹 회장 비서실 명함을 내밀며 경고했습니다. 혹시라도 명잔의 국밥집에 어떤 해코지라도 한다면 대한그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요. 수연은 그 사실을 끝까지 몰랐습니다. 정우가 평생을 믿어온 세상의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요. 테스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여느 때처럼 낡은 점퍼를 걸치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늘로 일주일째.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였죠. 국밥집에 도착하니 이상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자리가 꽉 찼을 시간인데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그때 주방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쩍거리는 소리였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주방 구석에 수연이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뭔가가 떠 있었지만 정우는 내용을 볼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수연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로 얼굴을 훔치더니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방금 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고 물을 갖다 주고 주문을 받았어요. 능숙하고 친절했죠. 정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울고 있다가도 손님 앞에서는 웃는구나. 가게 한쪽에 걸린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대한그룹 한지훈 부회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정우의 눈이 TV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지훈이 공항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비쳤어요. 기자들이 둘러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죠. 그 순간 수연이 그릇을 들고 가다가 멈췄습니다. TV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수연의 반응을 눈치챘어요. 왜 저러지?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부회장은 대한그룹 한정우 회장의 외아들로 차기 경영 승계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릇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지만 손을 거둘 줄 몰랐어요. 정우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설마 몰랐던 건가? 수연이 휘청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우는 자리에 앉은 채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손님이 몇 명 더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수연은 손님을 응대할 때만 잠깐 나왔다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웃음도 어색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방과 가까운 자리였기에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방금 도착했어.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지훈 씨, TV에서 봤어요. 뭘? 대한그룹 한지훈 부회장, 한정우 회장의 외아들. 전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진짜였네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이에요. 2년 동안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을. 제가 뭘 바랄까 봐요? 아님 어차피 지훈 씨 집안이랑 안 맞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년 동안 거짓말한 거잖아요. 무역회사 다닌다고 했잖아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지훈이 급하게 말했어요. 수연아, 진짜 말하려고 했어. 이번에 돌아오면 다 말하려고 했어. 그리고 청혼하려고 했어. 지훈 씨. 수연이 지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요. 수연아. 난 감당 안 돼요. 대한그룹이요? 나는 시장 국밥집 손녀예요. 그런 내가 대한그룹의 후계자를 어떻게 만나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수연이가. 상관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끝이 뻔하잖아요. 어차피 우린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이 휴대폰을 꽉 쥔 채 주방 구석으로 갔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온몸으로 울고 있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상인들이 말한 평범한 회사원 남자친구. 그게 지훈이었어. 저 아이는 진짜 몰랐던 거야. 2년 동안 진짜 몰랐어. 그리고 재벌 후계자인 걸 알자마자 스스로 물러났어. 돈 때문에 사귄 게 아니었어. 정우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고 또 손님이 들어왔어요.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털고 나갔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고 물을 갖다 주고 주문을 받았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야. 더 볼 것도 없었어요. 정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값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가게를 나왔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 정우는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봤어요. 때 묻은 점퍼, 구겨진 바지, 해진 운동화. 이제 이 차림은 끝이다. 정우는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골목 끝에 박 실장이 세워둔 차가 보였어요.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이제 정우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며칠 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어요. 낡은 점퍼 대신 맞춤 양복, 해진 운동화 대신 광이 나는 구두. 거울에 비친 모습은 익숙한 대한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정우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뭔데? 어젯밤 부회장님이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문전박대 당하셨습니다. 수연 씨가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 시장에 간 건 어젯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지훈은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불이 꺼져 있었죠. 지훈이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뒤에 수연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게 티가 났죠. 수연아.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발 얘기 좀 하자.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까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만하고 가세요. 수연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훈은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결국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회장님이 오늘도 시장에 가셨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도? 네. 점심때 손님으로 들어가서 국밥 드시고 오셨습니다. 수연이 반응은? 말을 안 걸었다고 합니다. 주문만 받고 국밥만 갖다 주고 눈도 안 마주쳤다고요. 정우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도 갔어? 네. 내일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고집은 나한테서 물려받았구나.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보고를 올렸어요. 부회장님, 오늘도 다녀오셨습니다. 여전히 거절당하셨고요. 알았어. 박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국밥집 건물주가 오늘 또 왔다 갔다고 합니다. 정우의 눈이 좁아졌어요. 건물주? 이번 달 말까지 밀린 월세 못 내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했답니다. 수연 씨가 사정했는데 막무가내였다고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비에 월세까지.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에 만수와 영자가 찾아왔어요. 영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수연아, 그 남자 또 왔다 갔더라. 만수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영자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근데 왜 안 만나주는 거야? 사흘째 매일 오잖아. 수연이 행주를 접으며 대답했어요. 이모, 그 사람. 대한그룹 부회장이에요.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대한그룹? 만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대한그룹? 거기 부회장이라고?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집안이랑 어울리기나 해요. 영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뭐 어디가 어때서. 만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연이가 뭐가 부족해? 착하지, 효녀지, 똑부러지지. 뭐가 모자라? 영자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저쪽이 복받은 거야. 너 같은 애를 만난 게. 그 남자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장 국밥집 손녀예요. 부모도 없고. 만수가 탁자를 탁 쳤어요. 야, 부모 없는 게 내 잘못이야? 명자 할매가 얼마나 잘 키웠는데. 영자가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복받은 거야. 왜 스스로 밀어내? 그때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어요. 만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또 왔어? 지훈이 상인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만수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근데 왜 숨긴 거야? 재벌인 거. 혹시 우리 수연이 적당히 만나다가 헤어지려 그랬어? 지훈이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재벌 아들이라고 하면 다들 달라졌어요. 만수와 영자가 지훈을 바라봤어요. 경계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친해지려고 하거나.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훈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는 처음으로 저를 그냥 한지훈으로 봐줬어요. 돈도 배경도 아니고 그냥 저 자체를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수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참으려는 게 보였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타이밍을 계속 놓쳤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 출장 끝나고 청혼하면서 다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만수가 지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진심이네. 영자가 수연의 팔을 툭 쳤어요. 수연아, 저 눈 좀 봐. 거짓말하는 눈 아니야. 수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명자 할매가 깨어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바보 같은 것, 왜 밀어냈냐고 하실 거야.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이 한 발 다가섰어요. 수연아, 기다릴게. 수연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 바뀔 때까지 기다릴게. 내일도 올 거야. 모레도. 지훈이 수연을 한번 바라보고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영자가 수연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런 남자가 어디 있어. 바보야, 진짜.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럼 뭐해요? 그 집에서 저를 받아주기나 하겠어요? 영자가 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저 남자가 저렇게 진심인데 한번 믿어봐.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한그룹이에요, 이모.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줄 리가. 야, 왜 미리 도망쳐? 부딪혀 보지도 않고 만수도 거들었어요. 그래.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울어도 늦지 않아. 근데 저 남자 눈 봐라. 뭐든 해줄 것 같은 눈이잖아.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훔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회장님이 어젯밤에도 알아. 정우가 말을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준비해. 박 실장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국밥집. 정우가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낡은 점퍼가 아니었어요. 깔끔하게 다린 정장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가야겠어. 노숙자 할아버지가 아닌 대한그룹 회장으로서 수연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시장 입구에 멈춰섰어요. 정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의 코트 차림이었죠. 시장 상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 비싼 차는 뭐지? 저 사람은 누구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개의치 않고 국밥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국밥집 안에는 지훈이 와 있었습니다. 닷새째였어요. 수연이 테이블을 닦으며 지훈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줘. 지훈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지훈 씨, 그만해요. 수연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한테 어울리는 사람 만나요. 저 말고. 난 포기 안 해. 너 아니면 안 돼. 수연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행주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섰어요. 지훈이 아버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수연도 고개를 돌렸어요. 정장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구면이지?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목소리, 분명히 아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뚝배기 깨뜨린 그 할아버지야.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 여기 왜?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우가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 양, 나 한정우야. 대한그룹 회장. 지훈이 아버지. 수연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변장하고 여기 왔었어. 정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려고. 수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를 시험하셨다고요? 그래. 우리 집안을 보고 지훈이를 만난다고 생각했어. 돈 때문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내가 틀렸어. 정우가 한 발 다가섰어요. 사람을 환경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가르쳐줬어.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를 일주일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지훈 씨를 만나는지. 정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렇게 보신 거잖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 씨는 2년을 속였어요. 회장님은 저를 시험했고요.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수연아, 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우가 잠시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정우가 돌아섰어요. 지훈의 어깨를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연은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와 지우는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대체 뭐 하신 거예요? 변장이요? 지훈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어요.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험하려고 했다. 수연이가 돈 보고 널 만난다고 생각했어.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연이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감시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보니까 알겠더라. 그 아이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아이야. 지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우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잖니. 그래서 너도 2년간 말 못한 거 아니냐?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아이 놓치지 마라.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꼭 잡아라. 지훈의 눈이 붉어졌어요. 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은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훈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지훈도 진심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인연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자신을 시험했어요. 가난해서 의심받은 거였습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쓰렸어요. 수연은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문득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줘야지. 수연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지훈이 보낸 문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숨긴 건 겁이 나서였어. 널 잃을까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진짜야. 기다릴게. 언제까지든. 수연은 한참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지훈 씨, 내일 가게로 와요. 얘기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모양이었죠. 그 뒤로 정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정우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연 앞에 섰어요. 갑자기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수연이 놀라 다가갔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진심으로 미안해.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환경만 보고 판단한 내가 부끄러워. 수연이 정우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40년 전에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수연이 손을 멈췄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 딸이었어. 아버지가 반대해서 헤어졌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난 비겁했어.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했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했으면 해. 정우가 수연을 올려다봤어요. 제발 이 늙은이를 용서하고 우리 지훈이를 받아줘. 지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내가 겁쟁이였어.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진짜야. 나 너 아니면 안 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이 정우에게 다가가 부축했어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정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속상해요. 가난하다고 의심받은 것 같아서.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수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장님이나 지훈 씨가 진심인 건 이제 알아요. 정우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사실 비겁했어요. 대한그룹에서 저 같은 사람 받아줄 리 없다고 미리 도망치려고 했어요. 수연이 지훈을 봤어요.
근데 지훈 씨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훈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작게 웃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지훈 씨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건 변함없어요. 지훈이 수연을 꽉 안았습니다. 수연도 지훈의 등을 감싸 안았어요. 정우는 한 발 물러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잠시 후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양. 수연이 지훈의 품에서 빠져나와 정우를 봤어요. 할머니 치료 최고 의료진한테 받게 해주고 싶어?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동정하는 거 아니야. 정우가 말을 끊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지훈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할머니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 응? 수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넘게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할머니. 감사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만수와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밖에 그 비싼 차가. 만수가 말하다가 정우를 보고 멈췄어요. 어머, 저 양반 TV에서. 영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한그룹 회장님 아니야? 만수가 정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정우입니다. 만수와 영자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연 양을 제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영자가 수연을 봤어요. 뭐? 며느리? 수연아, 진짜야? 수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영자가 수연을 덥석 안았어요. 명자 언니가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만수도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빨리 깨어나셔야 할 텐데. 정우가 말했습니다. 수연 양 할머니 한국 대병원으로 모실 겁니다. 최고 의료진이 치료할 거예요. 만수와 영자가 박수를 쳤어요. 수연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우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국밥 한 그릇 줄 수 있나? 수연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 말고. 정우가 수연을 바라봤어요. 아버님이라고 불러.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훈이 웃었어요. 만수와 영자도 웃었습니다. 국밥집 안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수연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깨어나세요. 할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며칠 후 한국대학병원 VIP 병동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새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깨끗하고 넓은 1인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싱그러운 화분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죠. 수연이 할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이 커피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수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마셔. 밤새 앉았잖아. 수연이 고맙다며 커피를 받았어요. 그때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담당 교수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좋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회복 가능성도 높고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수연, 지훈, 정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만수와 영자도 시장 일을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만수가 두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어요. 명자 할매, 꼭 일어나셔야 해. 손녀 시집 가는 거 봐야지. 영자도 연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정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교수가 나와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곧 깨어나실 겁니다. 수연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어요. 지훈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수연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어요. 만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됐다. 명자 할매 살았어. 영자가 눈물을 훔쳤고 정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이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밤새 곁을 지킨 거였죠. 그때 할머니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수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할머니. 명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수연을 향했어요. 수연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나야. 수연이야.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수연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울지 마, 우리 강아지. 할머니 여기 있어. 수연이 할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지훈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할머니가 병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 이렇게 좋아? 수연이 할머니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이 재벌 아들인 것, 회장이 변장하고 시험한 것, 그리고 화해한 것까지. 할머니는 한참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술받은 거구나.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그 지훈이가 재벌집 아들이었어? 그렇게 수수하던 애가? 수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우리 수연이한테 진심인 건 할머니가 알아. 눈빛 보면 알지. 할머니가 사람 보는 눈은 있잖아.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서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면 되는 거야. 그날 오후 정우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한정우입니다. 지훈이 아버지예요. 할머니가 정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정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연이를 시험했다면서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얼마나 시험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국밥집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한참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땀이 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긴장됐죠.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웃었어요. 일주일이나 드셨으면 단골이네요. 정우가 어이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손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늙은이 수술시켜줘서 고마워요. 정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주 후 시장 국밥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 서 있었어요.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도왔죠. 할머니가 수연의 손놀림을 보며 웃었어요. 많이 늘었네. 수연이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만수가 들어왔어요. 명자 할매, 진짜 나오신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만수가 크게 웃었어요. 영자도 뒤따라 들어오며 수연을 칭찬했습니다. 수연이 혼자서도 가게를 잘 지켰다고요. 그때 누군가가 머뭇거리며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최태영이었어요. 할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수연 씨가 레시피 알려줬잖아요. 그거 쓰고 있어요. 이제 정직하게 장사하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최태영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만수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녀석 많이 변했네.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건물주 오정숙이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전과 좀 달랐습니다. 으스대던 기세가 한풀 꺾여 있었어요. 수연 씨, 알려줄 게 있어서 왔어. 수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건물 팔았어. 대한그룹에서 시세보다 20%나 더 준다길래 팔았지.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그룹이요? 응. 새 건물주가 임대료 그대로 유지한다더라. 오정숙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수연 씨, 이제 임대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근데 대한그룹이랑 무슨 인연이 있어?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정숙이 나가자 할머니가 수연을 봤어요. 지훈이 아버지가 한 거구나. 수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해 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국밥집 건물 사셨다고 들었어요. 임대료도 안 올리신다고. 감사합니다. 정우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난 사업가야. 며칠 동안 그 동네 다녀보니까 투자 가치가 있어서 산 거야. 고마워할 거 없어. 수연이 웃음이 났습니다. 티 안 내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은 한참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친 후였어요. 할머니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앞치마를 풀며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 이제 나 괜찮아. 가게도 내가 할 수 있어.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무슨 말이야. 내가 도와줘야지.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너 회사 다녀. 너 원래 마케팅 일 좋아했잖아. 나 때문에 그만둔 거 알아.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내 길 가. 알았지? 수연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만수와 영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만수가 말했어요. 수연아, 할머니한테 들었어. 회사 다시 다녀. 할머니는 우리가 잘 살필게. 영자도 거들었습니다. 40년 옆에서 봤는데 명자 언니 못 챙기겠어? 걱정 말고 내일 해. 수연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만수가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명자 할매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야? 이제 우리가 갚을 때지.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연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예쁘다, 우리 수연이. 수연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 그래. 잘하고 와. 수연이 가게 문을 열고 나섰어요. 시장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만수가 정육점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수연아, 힘내. 영자도 과일 가게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수연이 파이팅? 수연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시장을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국밥집 앞에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연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 퇴근하고 국밥집으로 왔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할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왔어? 오늘 어땠어? 좋았어. 다들 잘해줘. 수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옆에 서서 국밥 준비를 도왔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어헤친 퇴근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먹으러 왔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 앉아. 지훈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물컵을 가져다 주며 웃었어요. 잠시 후 가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정장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정우가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국밥 4그릇을 날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4사람이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어요. 할머니와 정우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과 수연은 가끔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다음 달에 애들 결혼식을 올리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다음 달이요? 네. 소박하게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요. 정우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양 생각은 어때? 수연이 지훈을 봤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수연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럼, 당연히 괜찮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수연이 시집 가는 거 빨리 봐야지.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지훈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우가 흐뭇하게 웃으며 국밥집 안을 둘러봤어요. 얼마 전만 해도 노숙자 행색으로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며느리 될 사람의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죠. 국밥집은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정우도 처음엔 가난하다는 이유로 수연을 의심했지만 일주일 동안 곁에서 지켜보며 결국 그녀의 진심을 알아봤죠. 우리 역시 누군가를 환경이나 조건으로만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한 수연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 결국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착하게 사는 게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사연 그리다였습니다.